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자정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이 용산 지하 벙커에서 5년의 임기를 시작합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국회 앞마당에서 열릴 대통령 취임식도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내일은 청와대에서 북각산으로 연결되는 등산로가 최초로 개방됩니다. 정오부터는 청와대 경내도 개방되는데 사전 관람을 신청한 2만 6천 명의 국민은 본관부터 춘추관, 녹지원 등을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른 아침 현충원을 참배하고 취임식에 참석한 뒤 용산 집무실에 들렸다 축하연과 만찬 일정까지 소화합니다. 현충원 참배와 축하연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합니다. 인사청문 전국의 분수요로 꼽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한 후보자가 검수완박 법안의 부작용을 정면 지표한 가운데 민주당은 딸 스펙 쌓기 의혹이 조국 사태와 유사한 면이 있다며 집중적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에 앞서 15개 부처 20명의 차관급 인선을 마쳤습니다. 반쪽 내각 출범에 대해 당선인 측은 차관 인선으로 국정 운영 공백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일인 내일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가 1년간 면제되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됩니다.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혜택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납니다. 지금부터 약 4시간 반 뒤죠. 내일 오전 0시, 그러니까 오늘 밤 12시에 보신각 타종과 함께 제20대 대통령 임기가 시작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임기 첫 직무를 용산 지하 벙커에서 시작할 예정인데요. 역대 대통령들과 다른 겁니다. 안보 우려를 불식시키고 군 통수권자로서의 모습도 보일 겸 그렇게 잡은 듯합니다. 내일 국회에서 열릴 취임식 준비도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현재 용산 대통령실과 국회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먼저 대통령실 연결하겠습니다. 우정환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예, 새 대통령의 첫 임무, 그 직무 장소로 지하 벙커를 선택할 의미가 뭘까요? 네, 제 뒤로 보이는 용산 대통령실에는 국방부 벙커로 쓰이던 곳이 이제 국가위기관리센터로 새 단장을 했습니다. 내일 오전 0시 윤석열 당선인은 이곳에서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안보 상황을 대면 보고 받는 걸로 임기를 시작합니다. 앞선 대통령들과는 다른 모습이죠. 임기 첫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인수위 사무실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현 문재인 대통령은 자택에서 첫 합참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이 옮겨진 만큼 윤 당선인은 직접 벙커를 찾아 안보 공백 우려를 불식하면서 동시에 용산 시대의 시작을 알리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공간이 그 업무와 일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국민을 제대로 섬기고 제대로 일하기 위한 각오와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자 하는 저의 의지를. 그런데 아직까지 집무실 리모델링 작업이 끝난 게 아니라면서요. 그럼 윤 당선인은 어디서 직무를 보게 됩니까? 네, 제가 이곳 대통령실 주변을 둘러보니 여전히 작업자들의 리모델링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한미연합 훈련 때문에 늦게 시작한 2층에서 4층 구간이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인 까닭입니다. 때문에 윤 당선인은 오늘 막 단장을 마친 5층 소집무실에서 집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후 2층의 주 집무실이 완성되면 두 곳을 번갈아 사용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리모델링이 끝나면 대통령을 보좌할 비서실이 집무실과 같은 2층에, 나머지 수석들은 3층, 4층 이상 공간은 민간합동위원회와 실무진 공간, 1층에는 기자실이 배치됩니다. 1층에 프레스센터를 설치해서 수시로 언론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민관합동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의 역동적인 이런 전문가들의 아이디어가 국가 핵심 아젠다에 반영되도록 하는.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비서실과 수석 등이 5층 대통령 소집무실과 가까운 6층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이번엔 취임식 준비로 바쁜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박자은 기자, 이번 취임식은 규모가 최대라고 들었습니다. 준비 거의 다 끝난 것 같네요.
네, 최대 규모, 최대 예산으로 열릴 이번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은 내일 오전 11시 이곳 국회 앞마당에서 열립니다. 일반 공모로 추첨된 국민들과 각국 외빈 그리고 국내 초청 인사 등 4만 1,000명을 수용할 의자가 국회 앞마당을 꽉 채웠습니다. 무대부터 의자 설치 등 준비에만 40일 정도가 걸렸는데요. 수용 인원이 최대 규모인 만큼 취임식 준비단 측은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청객별로 분산 입장을 권고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시간 뒤인 내일 오전 1시부터 오후 1시까지 국회대로와 여의서로, 의사당대로가 양방향 통제되고 지하철 9호선은 오전 11시 반부터 1시간 동안 무정차 통과합니다. 오늘 하루 이곳은 내일 무대를 앞둔 팀이 최종 리허설을 하며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또 군장병들이 예포를 발사하는 등 사전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10년 만에 열리는 국회 취임식인 만큼 경호도 굉장히 삼엄합니다. 이 취임식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주 전부터는 현장이 아예 통제됐었습니다. 내일 취임식을 앞두고 가장 신경 써서 준비한 건 뭐라고 하던가요? 관전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우선 이번 취임식의 모토는 새로운 국민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느 대통령 취임식 때와 달리 유명 연예인 초청 없이 국민 초청으로 행사가 이루어지는데요. 현재 무대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건 무대 백월입니다. 무대 뒤로 보이는 벽화인데요. 이번 취임식 기획을 총괄한 이도훈 전 제1기획 마스터도 백월에 가장 신경 썼다라고 말하는데 틀 설치에만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이건 어린이가 꿈꾸는 대한민국을 모토로 일반 어린이 100명이 그린 그림이 담긴 건데 꿈과 희망이 동심으로 표현돼 있습니다. 취임식 내내 백월이 보이면서 아마 상징성이 더 높아질 텐데요. 이 외에도 장애인 하모니카 합창단과 다문화 가정 어린이 공연, 또 윤당선인과 함께 무대에 오를 국민희망대표 20명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취임식 준비 현장인 국회 앞마당에서 MBN 뉴스 박지환입니다. 대통령이 살아야 할 관저를 리모델링하는 관계로 윤 당선인은 내일부터 개인 집에서 출퇴근을 하는 최초의 대통령이 됩니다. 주민들은 경호로 인한 교통 혼잡에도 이미 익숙해진 듯 했습니다. 윤 당선인의 서초동 자택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재우 기자, 그곳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윤 당선인은 약 1시간 전쯤 마지막 공식 일정인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와의 면담을 끝냈지만 아직까지 이곳 자택에 돌아오진 않고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대통령 취임 축하 현수막을 걸어놓긴 했지만 언론의 관심을 워낙 오랫동안 받아서인지 전체적으로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했고 일부 경호 인력만 서성이고 있습니다. 약 한 달 동안 외교부 공간의 관저 리모델링이 진행되면서 윤 당선인은 당분간 이곳에서 출퇴근할 예정인데요. 일반 시민들도 함께 사는 만큼 보안도 더 강화됐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당선인 자택으로부터 주위 약 1.8km 반경은 경비 문제로 인해 약 2달간의 한시적 비행금지 구역으로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관저 리모델링이 끝나는 대로 당선인이 입주한다면 굳이 비행기 이동을 막을 필요가 없는 만큼 금지 기간도 더 짧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보안 절차는 없습니까? 일반 시민 출퇴근길 교통 혼잡도 우려가 되던데. 네, 지난 대선 이후 이미 이곳은 특별 경호구역으로 지정돼 윤 당선인은 계속 국가 원수급에 준하는 보안과 경호를 받아왔기 때문에 추가 보안 절차가 이 사저에 적용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출퇴근 시 여러 대의 경호 차량이 대통령 차량을 엄호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교통 통제가 불가피해 교통 혼잡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경찰은 대통령 출퇴근길 시뮬레이션을 3회에 걸쳐서 했으며 그 결과 시민들의 과도한 불편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초동 당선인 자택 앞에서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내일 취임식을 앞두고 중국의 왕치산 국가부주석을 비롯해 일본의 하야시 외무상 등 300여 명의 사절단이 국내에 도착했습니다. 4강 국가 중 러시아만 유일하게 따로 사절단이 오지 않았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경축 사절단과 잇따라 접견하며 본격적인 취임 외교전에 들어갔습니다. 강영호 기자입니다. 취임식을 하루 앞두고 윤석열 당선인은 통이동 집무실에서 아만다 밀링 영국 국무상을 만나는 등 본격적인 취임 외교전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윈스턴 경을 아주 학창 시절부터 대단히 좋아하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으로 역대 취임식에 파견한 인물 가운데 최고위급인 왕岐산 중국 국가 부주석도 서울공항을 통해 도착했습니다. 不论国际地区形势如何变化，中韩友好合作的基本面不会变，也不能变。 대표적인 친한파 하토야마 전 총리에 이어 하야시 외무상도 일본 정부의 강요급 인사로는 4년 만에 한국을 찾았습니다. 취임식 참석 후 윤 당선인과의 개별 면담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하야시 외무상은 기시다 총리의 친서를 통해 한일 관계 복원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인 더글라스 에모프가 8명의 사절단을 이끌고 방한합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관계가 경색된 러시아는 4강 중 유일하게 별도의 사절 없이 안드레이 쿨릭 주한대사가 취임식에 참석합니다. MBN 뉴스 강영우입니다. 취임식과 함께 청와대도 일반에 개방됩니다. 무려 74년 만이죠. 정오부터 사전 예약을 한 2만 6천 명의 국민이 청와대 경내를 자유롭게 관람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방문 인원 증가로 예상되는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버스 번호 1번 노선을 신설하고 지하철도 증편한다고 합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부터 문재인 대통령까지 대통령 12명이 거쳐간 청와대가 74년 만에 국민에게 개방됩니다. 내일 새벽 6시 30분부터 청와대에서 북악산으로 이어지는 등산로가 최초로 개방되고 경내는 정오부터 관람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북악산 등산로 전면 개방이 완성됩니다. 청와대 동편과 서편 어느 곳에서나 출발할 수 있는 앞으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었던 청와대 본관의 팔각지붕도 가까이서 볼 수 있습니다. 외국 국빈들을 위한 공식 행사를 열 때 사용했던 영빈관과 귀빈 의전 행사 등에 사용되던 상춘제의 한옥식 가옥도 살필 수 있습니다. 청와대 경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간으로 불리는 녹지원, 그리고 역대 대통령이 생활했던 대통령 관저 등도 둘러볼 수 있는 공간 중 하나입니다. 한 번도 가본 사람들 없잖아, 일반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럴 기회가 있으니까 그거 얼마나 좋아요. 다만 보안과 정비를 위해 한동안은 건물 내부 관람은 할 수 없습니다. 개방 첫날에만 약 2만 6천 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예정인데 교통 혼잡을 막으려고 버스 노선이 신설되고 지하철도 증편됩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자정부터 벙커에서 합참 보고를 받는 윤석열 당선인은 내일도 숨가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서초동 자택을 나와 만찬까지 어떤 하루를 보내게 될지 주진희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오전 10시 서초동 자택을 나서는 것으로 임기 첫날 공개 일정을 시작합니다. 국립서울현충원으로 이동해 김건희 여사와 함께 참배를 한 뒤 옷을 갈아입고 취임식장으로 향합니다. 11시부터는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열리는 취임식 일정. 본행사와 내외빈 환송까지 대략 1시간 정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12시 정도 국회에서 용산 집무실로 향합니다. 카퍼레이드는 하지 않기로 했지만 도중에 집무실 근처 경로당이나 어린이 공원 등을 찾아 인사를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집무실에서 왕岐산 중국 국가 부주석이나 미국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인 더글라스 에모프 등 각국의 경축 사절들을 잇따라 접견합니다. 그리고 오후 4시쯤 국회로 다시 이동해 로텐더 홀에서 열리는 경축연회에 참석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나 김부겸 국무총리 등 5부 요인이 참석하는데 박병석 국회의장과의 티타임 성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어 저녁 7시쯤 만찬 참석을 위해 신라호텔로 이동합니다. 신라호텔 영빈관 만찬에는 외국 사절단부터 5부 요인,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등 5대 그룹 회장과 여러 경제단체장들이 참석합니다. 마지막 일정인 만찬까지 하루 내내 김건희 여사가 동행하며 옆을 지킬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오늘 정치 톡톡 시간에는 내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원주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원 기자,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식 시작부터 다른 대통령들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고요? 네, 과거 대통령들은 취임식 단상 바로 앞까지 차량을 타고 이동을 했었는데요. 윤 당선인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단상에서 180m 정도 떨어진 국회 정문에 먼저 내린 다음 걸어서 단상까지 이동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가는 길을 보시면 양쪽에 초청받은 일반 국민들의 좌석이 위치하는데요. 직접 걸어가면서 국민들과 악수를 하고 또 셀카도 찍는다고 하는데 이 같은 밀착 스킨십을 통해서 소통이라는 취임식 컨셉을 시작부터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걸어가서 또 취임사를 할 때도 돌출 무대에 나와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같은 비슷한 의도겠죠? 그렇습니다. 취임식 단상을 보시면 윤 당선인 부부와 이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좌석이 위치한 중앙 단상 앞에 약간 낮게 설치된 별도의 무대가 있습니다. 네네. 여기서 한 20분가량 취임사를 할 예정인데 이렇게 별도 무대를 마련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고요. 예, 하지만 그동안 역대 대통령들도 하고 싶었으나 못했던 거 아닙니까? 경험 문제 같은 것 때문에? 네, 이번에 그 취임식 준비 얘기를 들어보면 경험 문제를 별도로 고려한 건 아니라고 하고요. 다만 이제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당선인의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단상을 좀 더 낮추고 객석에 더 가깝게 설치했다고 합니다. 또 취임식이 끝나면 관례적으로 방탄 차량을 타고 서울 시내를 행진하는 그랬었죠. 이 카퍼레이드도 해왔었는데요. 윤 당선인은 이 또한 생략하고 대신 용산으로 이동해서 인근 경로당과 어린이 공원을 찾는다는 계획입니다. 취임식을 마치자마자 대통령께서 청와대가 아닌 용산 집무실로 이동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카퍼리를 하기는 적절치 않다. 윤 당선인은 내일 취임사에서 어떤 내용을 담아서 얘기할까요? 네, 아예 좀 새로운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윤 당선인이 계속해서 강조해오던 공정과 상식,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회복 등을 주로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당당한 외교, 대한민국 다움 등과 같은 키워드들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현 정부에서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겠다라는 윤 당선인의 평소 철학을 종합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역대 대통령들은 어땠습니까? 네, 역대 대통령들도 자신의 국정 철학을 취임사에 담아서 국민들에게 제시를 했었는데요. 좀 모아봤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하는 대통령으로서의 조국 근대화 작업에 앞장서서 충성스럽게 나라와 결의를 위해서 새 정부는 우리의 자라나는 세대가 지식 정보 사회의 주역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 벅찬 소명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완수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네, 대통령 취임식이 지금처럼 국회에서 열리기 시작한 것은 직선제가 부활한 13대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라고 하고요. 네. 이른바 체육관 선거로 뽑혔던 전두환 씨는 잠실체육관에서 취임식을 가졌고 또 초대 이승만 전 대통령은 일제 상징 조선 총독부 건물로 쓰였던 중앙청 앞 광장에서 취임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번 취임식 컨셉을 보니까 국민 통합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역대 대통령 관련 인사들도 많이 들어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 외에 직접 참석하는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한데요. 이 전직 대통령의 가족들 가운데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배우자 김윤옥 씨, 전두환 씨 배우자 이순자 씨,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김현철 씨, 노태우 전 대통령 장녀 노소영 씨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는 건강을 이유로 불참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자제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오시면 되지 않습니까? 네, 준비 측은 이제 자녀분들한테도 초청장을 전달을 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이제 오겠다는 답변은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윤 당선인 취임에 앞서서 북한이 연일 무력 시위를 지금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군도 오늘부터 훈련에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2주간 일정으로 실시되는 코리아 플라잉 트레이닝이라는 훈련인데요. 네. 이번 훈련에는 한미연합자산 가운데 가장 강력한 무기인 F-35A 스텔스 전투기가 참가한다고 합니다. 이 전투기는 적지에 은밀히 침투해서 핵시설과 전쟁 지휘시설 등을 파괴할 수 있는데 방공망이 취약한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 중에 하나라고 하고요. 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낸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예, 내일도 계속해서 좋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원주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5년의 임기를 마치고 조금 전 청와대를 떠났습니다. 수많은 지지자들이 찾아와 문 대통령의 마지막 퇴근을 함께했습니다. 청와대 분위기, 현장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송정 기자, 이렇게 마지막 퇴근을 한 건 거의 처음 아닙니까?
네, 이명박 당시 대통령 때도 청와대 직원들과 퇴임 인사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청와대 직원뿐 아니라 수천 명의 지지자가 환송하러 나온 건 처음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후 6시쯤 김정숙 여사와 함께 청와대 본관을 나섰습니다. 이곳 본관에서 기다리던 청와대 직원들은 파란색과 흰색 풍선을 흔들며 문재인을 연호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 평범한 매일을 응원합니다라는 플래카드를 흔들며 환송하기도 했습니다. 걸어서 정문을 나서자 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대에 수많은 지지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지지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광장에 준비된 연단에 오른 문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본인이 성공한 대통령이었습니까? 라고 물었고 지지자들은 네라고 답했습니다. 약 2시간에 걸친 퇴근 인사를 마치고 문 대통령 부부는 삼청동을 떠났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일 윤석열 당선인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늘 밤 서울에 머물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디서 묵으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밤은 청와대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묵기로 했는데 안보상의 이유로 비공개입니다. 문 대통령 임기는 오늘 자정 마무리되는데요. 퇴근 전 유은혜 교육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퇴근 후에도 서울 시내 모처에서 국방부 등과 연결된 한라인을 통해 오늘 자정까지 군 통수권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내일 오전에는 윤석열 당선인 취임식에 참석한 뒤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경남 양산으로 향합니다. 유영민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등이 함께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 3시쯤 하북면 평상마을에 도착하면 마을회관에서 주민들에게 짧게 인사한 뒤 관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로써 청와대 시대의 마지막 대통령은 잊힌 삶을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높은 지지율로 임기를 마친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연설에서 위대한 국민과 함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새 정부엔 국민 통합을 당부했는데 국민의힘은 최악의 국민 분열로 기억될 것, 반면 교사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립현충원 참배로 임기 마지막 날 공식 일정을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는 표현으로 시작된 12분 분량의 퇴임 연설에서 국정농단 사태와 남북 문제, 일본 수출 위기 등을 거론하며 지난 5년간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요구한 촛불 광장의 열망에 우리 정부가 얼마나 부응했는지 숙연한 마음이 됩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 우리가 잘 대응했다고 평가하며 새 정부를 향해 국민 통합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더욱 깊어진 갈등의 골을 메우며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갈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성공의 길로 더욱 힘차게 전진할 것입니다. 이번 주 문 대통령 지지율은 41.4%. 5년 평균으론 51.9%로 사상 처음 대선에서 얻은 득표율보다 높은 지지율로 임기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퇴임 연설에 부동산과 국가부채에 대한 반성이 없다며 역대 최악의 국민 분열을 반면 교사로 삼겠다고 비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MBN 뉴스 안보람입니다. 오늘 국회 뉴스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였습니다. 시작부터 한 후보자의 검수완박, 그러니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표현에 지금 싸우자는 거냐며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했고 외할머니의 빈 사무실에서 전시회를 열고 작가가 논문 대피를 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딸의 스펙 쌓기 의문에 대해서도 집중 공세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과거 추미애, 박범계 법무장관은 아예 개인 자료를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다면서요. 서영수 기자입니다. 한동훈 후보자가 모두 발언에서 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비판하자 이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즉각 민주당이 발끈하고 방어에 나선 국민의힘과 충돌하며 한때 파행을 빚었습니다.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를 굳이 쓰신 거는 싸우겠다는 거죠. 이거 사과받고 취소하지 않으면 인사청문회 할 이유가 없어요. 그게 어떻게 사과할 일입니까? 지금 검수완박에 대해서 전 국민들이 대부분이 반대하잖아요.
한 후보자의 딸 스펙 의혹을 두고도 공세가 이어졌고 대필 의혹한 논문을 제출했고 그 제출한 논문을 가지고 상을 탔다. 이러면 업무방해죄 성립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후보자가 그동안 그토록 강조했던 공정과 정의, 상식에 비추어 보면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될 겁니다. 실제로 입시에 사용된 사실이 전혀 없고 입시에 사용될 계획도 없습니다. 학교에도 제출한 사실이 없는 글들입니다. 조국 수사로는 설전까지 벌어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과잉수사라고 하는데 과잉수사가 당사자는 아니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당사자가 어떤 음모론을 펴면서 수사팀을 공격하고 그리고 그 여론을 동원해서 수사팀을 공격하고 아니, 여론을 뻔한 상황에 대해서 거부할 경우에는 당시에 집중적인 수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후보자는 조민 씨의 고등학생 시절 일기장을 압수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가장 많은 관심이 쏠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사회부 길기영 기자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리포트에서 잠깐 봤지만 검수완박을 놓고 또 정말 시끄러웠습니다. 네, 맞습니다. 민주당은 청문회 내내 검수완박이라는 단어에 대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한 후보자의 사과까지 요구했는데요. 검수완박이라는 거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건데 지금 통과된 법안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이 검수완박 용어를 사용한 전례까지 찾아오며 뭐가 문제냐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사용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우리 후보자가 이걸 쓰게 되면 사과를 해야 됩니까? 이건 결국 이 같은 공세에 한 후보자가 검수완박 발언을 놓고 사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어 하나 때문에 1시간 40분을 저렇게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단어 때문에 민감해하는 거죠? 아무래도 법조계 등에서 법안이 졸속으로 처리됐다는 비판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민영배 의원 탈당 등 법안 처리 과정이 깔끔하지 않은 점도 영향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실제 민 의원은 위장 탈당이라는 발언에 대해 분노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옆에 앉아있는 의원이 지금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앉아있는데 위장 탈당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제가 뭘 위장 탈당을 했습니까? 그리고 오늘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희한하게도 최강욱 민주당 의원을 놓고 또 충돌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강욱 의원이 청문회에 참여할 자격이 있느냐는 문제로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최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만큼 청문회 참여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사건에 피고인 겸 피의자가 후보자를 청문한다? 이것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자칫 형사 사건의 피고인이 자기 변호를 하는 자리로 청문회를 변질시킬. 이에 최 의원은 직접 반박하기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게 다 당선자 문제 때문에 생긴 일이고 한동훈 후보자와 저와 직접 원피고관으로 만난다거나 뭐 검사와 피고인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지금 여기서 나오지 않았는데 저 얘기를 들은 한 후보자의 눈빛이 참 묘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두 사람의 청문회 공방전은 어땠습니까? 네, 최 의원은 시작부터 한 후보자에게 쓴소리를 날리고 시작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권력을 향유하는 것에 도취되게 되면 본인의 역할을 어떤 무대 위에서 배우가 된 것처럼 착각한다. 지금 후보자에게 얼마나 해당되는 얘기인지. 또 질의 중간에는 한 후보자가 최 의원의 말을 자르면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질문 지금 답을 드릴까요? 질문하신 건가요? 질문을 하면 대답하세요. 네, 딸의 이름으로 노트북을 기증한 적이 없다는 한 후보자의 해명에 대해 최 의원은 후원자에 한땡땡이 적혀 있다며 추궁했는데요. 한 후보자가 곧바로 반박하면서 머쓱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그 물품을 지급받았다는 보육원의 경우에 기증자가 한 아무개라고 나옵니다. 지금. 땡땡으로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국 3M에 갔습니다. 거기 보면 영리법인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제 딸 이름이 영리법인일 수는 없죠. 아니, 저거 보고
최강욱 의원에게 미안하지만 웃음보가 터졌었습니다. 그런데 한 후보자 청문회에 임하는 자세가 좀 전략이 있었다고 해야 될까요? 좀 뭔가 다르더라고요. 네, 오늘 이제 한 후보자의 오늘 답변 중에 가장 많았던 게 경청하겠다는 말이 참 많았습니다. 전략인지는 모르겠지만 경청하겠다, 새겨듣겠다는 말을 자주 사용하며 자세를 많이 낮춘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이 얘기는 처음 들어봅니다만 예. 말씀해 주시면 제가 경청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의원님 말씀 제가 장시간 동안 진짜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새길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박할 내용은 조목조목 반박하고 할 말은 하는 직설과 면모도 드러냈습니다. 할 일 하는 검사를 내쫓고 그 자리를 말 잘 듣는 검사로 채우고 그 수사 지휘권 동원해서 반대파들을 가혹하게 수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후보자의 이런 자세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집중 난타전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무난하게 진행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뭐 한 후보자 입장에서는 선방을 했다고 봐도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뉴스 추적 지금까지 길기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하루 전이지만 아직 국무총리도 못 세웠죠. 더불어민주당은 부적격 장관 후보자들을 낙마시키겠다며 고발 카드까지 꺼냈고 국민의힘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을 위해서 본회의를 개최해달라고 국회의장에게 요구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알았다고 했는데 본회의 제목을 보니 추경 연설을 위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회의를 열긴 여는데 여기서 총리 인준이 다뤄질까 하는 미지수인 겁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 정부 출범을 하루 앞두고 민주당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명백한 불법 혐의의 후보자들에게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곧 고발할 예정입니다. 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녀 입시 비리, 병역 비리, 위장 전입 등을, 원 후보자는 오등봉 개발 특혜, 업무 추진비 부정 사용 혐의 등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추경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최소한 새 정부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어야만 합니다. 더 이상의 발목 잡기는 민심에 역풍을 불어올 뿐입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국무총리 인준 표결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장은 오는 16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열고 정부 시정연설을 듣기로 했습니다. 검수완박 후속 작업인 사개특위 구성을 두고 여야는 기싸움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며 협조 거부 의사를 거듭 밝혔고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요청해 단독으로라도 사개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맞받아쳤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15개 부처 20명의 차관급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반쪽 내각 출범이 확실해지자 일단 청문회가 필요 없는 차관 내각이라도 구성해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자 이거죠. 이기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15개 부처 20명의 차관급 인선을 발표하고 대통령 취임 즉시 발령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2일이나 13일 추경 예산안 의결을 위한 국무회의를 열어야 하는데 회의 개최에 필요한 장관 15명 가운데 7명만 청문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민주당의 도가 넘은 발목 잡기로 새 정부는 총리 없는 반쪽 정부로 출범하게 됩니다. 한덕수 후보자를 포함한 6명에게 부적격 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절차가 지연되면서 첫 국무회의 장소도 윤 당선인이 약속한 세종시가 아닌 용산 대통령실 청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선인 측은 이 같은 상황에서 차관 인선을 발표한 건 정부 운영 공백을 막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당선인이 국회에 오늘까지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만큼 취임식 직후 장관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차관급 인사에서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일했던 조현동 전 외교부 기조실장이 외교부 1차관, 문재인 정부 비핵화 협상을 주도한 이도훈 전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2차관에 내정됐습니다.
김인철 후보자의 낙마로 장기간 장관 공백이 예상되는 교육부 차관에는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기용됐습니다. 초대 국가정보원장에는 박근혜 정부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인천 계양을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은 집 주소도 분당에서 인천으로 옮기고 지역구를 돌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대항마로 윤희숙 전 의원뿐 아니라 이준석 당대표까지 거론됐지만 자칫 이번 선거가 이재명이냐 아니냐의 구도가 될까 우려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성남 분당 갑에 출마한 안철수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경쟁 상대였던 박민식 전 의원이 출마를 포기하면서 단수 공천이 유력해졌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인천 계양을로 전입신고를 한 이재명 상임고문은 계양구 노인복지관을 찾아 지역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연고 없는 인천 출마가 험지를 피해간 것이라는 국민의힘의 비판에는 당의 요구에 응한 것이라는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정치인은 국민에게 무한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이 또 당이 또 후보들이 원하는 또 필요로 하는 일들 자기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감당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고문의 대항마로 윤희숙 전 의원뿐 아니라 이준석 대표 차출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대표는 지역 밀착형 인사가 나설 것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제가 그럴 거였으면은 제가 대선 과정 중에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비췄겠죠. 그때. 그런데 저는 그런 의사가 전혀 없고 상계동에 대해서는 진심입니다. 네. 성남 분당 갑에서는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 단수 공천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공천이 유력했던 박민식 전 의원과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 장영하 변호사는 안전위원장을 지지한다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화제의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픽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태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지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까? 무섭습니다. 요즘 코로나19가 심각해진 상하이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영상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방역복을 입은 직원이 병실에 있는 노인에게 발길질을 합니다. 어머. 긴 회초리를 가져와서 후려치기도 하는데요. 이곳은 상하이의 한 공공병원으로 매를 맞는 사람은 코로나19에 감염돼 입원한 80대의 노인입니다. 병실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이 몰래 동영상을 찍어 노인의 손주에게 전달하면서 의료진의 충격적인 폭행 사실이 공개됐다고 합니다. 아니 폭행은 누구에게나 물론 하면 안 되지만 그것도 환자, 나이 드신 분한테 왜 저랬대요? 저 사람 잡혔습니까 그래서? 네, 다행히 누군지 찾아서 잡았다고 합니다. 네. 상하이시 황푸구 위생위원회에 따르면 이 영상이 관내 한 공공병원 입원실에서 촬영된 게 맞고 해당 직원은 정직 상태로 공안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을 본 상하이 시민들도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요. 상하이의 한 주민은 이 영상을 대여방에 공유하면서 병원이 지옥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한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끔찍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아예 생명을 구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호주의 한 방송사의 기상캐스터 얘긴데요. 이렇게 바닷가에서 날씨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 뒤로 거센 파도 속에서 한 아이가 간신히 머리만 내민 채 허우적대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네네. 생방송을 하던 기상캐스터는 아이를 구하려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세상에. 이제 주변 사람들과 함께 아이를 구하고 나온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방송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아니 저거는 생방송 뉴스가 아니라 영화인데요, 거의. 그래서 아이는 괜찮습니까? 네, 다행히 아이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회복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 기상캐스터의 행동에 찬사를 보냈는데 그는 비슷한 또래의 아들이 생각나서 몸을 던졌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청자들에게 조심하라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야, 마지막까지 정말 프로답습니다. 멋집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교황께 뭘 친구한다는 겁니까? 이렇게 우선 먼저 영상을 보시면 알록달록한 복장에 긴 창을 든 병사들이 줄지어서 이렇게 입장을 합니다. 네. 바로 교황의 안전을 지키는 스위스 근위병들의 입대 행사가 열린 건데요. 총 110명 규모인 스위스 근위대는 교황청이 보유한 유일한 군사 조직인데 청 내의 치안과 교황의 안전을 담당합니다.
이제 올해 36명이 새로 들어오면서 입대 신고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교황을 지키는 일종의 군대 같은 거네요. 어떤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겁니까? 아쉽게도 아무나 갈 수 있는 건 그래요? 아니고요. 네, 스위스 국적을 가진 19살에서 30살 사이 미혼의 남성, 가톨릭 신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와. 또 키가 최소 174cm 이상의 군사훈련을 이수해야 하는 등 자격 기준이 엄격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런 나이 제한 때문에 만 30세가 된 근위병은 제대하고 신병이 그 자리를 채운다고 합니다. 차별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국적, 나이, 성별, 종교, 키. 심하네요. 자, 뭐 어쩔 수 없겠죠.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120달러요? 분유 한 통에? 네. 이거 환율 계산하면 한 15, 16만 원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대략 15만 원 정도 되는데요. 미국에서 분유 대란이 확산하면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제 가장 곤란한 건 알레르기 등의 문제로 특수 분유가 필요한 유아들이라고 합니다. 네. 알레르기나 소화장애 등의 문제로 특수 분유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데 이 한 캔이 15만 원이나 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가까스로 분유를 구해도 5주에서 6주밖에 못 먹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걱정이 크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먹어야 하는 건데 저게 돈이 있어도 못 구한다니 더 무섭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에 혼란이 생기고 제품 리콜 사태까지 겹쳐서 그렇다고 합니다. 이제 특히 한 분유업체의 리콜 상태가 공급난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이제 미국 에보트사가 제조해 미국 등에 판매된 분유 시밀락 제품 등이 영유아 세균 감염 사례를 일으켰고 지난 2월 말 불량품 대거 리콜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유 부족 사태로 타겟이나 월마트 등 주요 소매 업체들이 1인당 구매량을 제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아기가 먹는 게 다 다를 텐데 그 제한을 어떡합니까? 어쨌든 기업들 실수로 이렇게 아이들도 부모님들도 고생을 하게 생겼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픽뉴스 김태린 기자가 준비한 거 같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묘한 색깔로 사람을 괜히 설레게 하는 식물이 있습니다. 한때는 없어서 못 심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던 핑크뮬리인데 지금은 퇴출 1순위 식물이 됐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성한 핑크뮬리 정원을 왜 갈아엎어야 하는 건지, 뭐가 잘못된 건지 세상 돋보기 안진우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핑크색 융단을 깔아놓은 듯 온통 분홍 빛깔이 넘실댑니다.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울산 대공원 핑크뮬리 정원은 매년 10만 명이 넘게 다녀갈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핑크뮬리 군락지가 동백정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울산시가 핑크뮬리 정원 조성 4년 만에 모두 제거한 겁니다. 환경부가 핑크뮬리를 생태계 위해성 2급으로 지정하고 공공기관의 식재 자재를 권고하자 정원을 갈아엎기 시작했습니다. 핑크뮬리는 해외에서 들어온 낯선 종이고 번식력이 워낙 강해 장기적으로 국내 생태계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몰라 관찰 대상으로 분류된 겁니다. 올해 1차로 했고 내년에 2차로 하고 24년도에 마지막으로 완성이 될 것 같은데 생태계 복원 개념으로 해서 지금 동백숲을 조성을 하려는 거거든요. 핑크뮬리는 2014년 제주의 한 생태공원에 군락지가 조성돼 인기를 끌자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이 앞다퉈 심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이면 분홍빛으로 물드는 핑크뮬리 군락지입니다. 이런 군락지는 전국에 37곳, 축구장 14배 규모에 달했습니다. 개인이 심은 건 집게도 안 될 정도였는데 생태계를 위협하는 위해성 식물로 지정된 이후 곳곳에서 뿌리가 뽑히고 있습니다. 경남 거제시와 제주도도 공공기관 부지에 심은 핑크뮬리를 모두 제거했습니다. 단순히 어떤 트렌드에 따라서 그냥 무작위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위험성이 좀 증명이 되고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전문가들은 외래종을 들어올 때 신중하게 따져보고 외국산을 수입하기에 앞서 국내 토종 관상용 식물 개발에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남편보다 먼저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고 아일랜드 록밴드 U2는 방공호에서 깜짝 공연을 펼쳤습니다. 밴드 멤버 중 한 명이 반전 가수로서 노벨 평화상 후보로도 올랐었죠. 이처럼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엔 연대감을 표시했지만 전쟁을 벌인 러시아엔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지하철역. 지난 2월부터 러시아 공격을 피하는 방공호에
공포 대신 위로의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아일랜드 록밴드 U2의 보노와 기타 연주자 디에지의 40분간 깜짝 공연이 즉석에서 이루어졌습니다. People of Ukraine are not just fighting for your own freedom. You are fighting for all of us who love freedom. 군 복무 중 노래를 함께 부른 우크라이나 가수의 메시지는 하나였습니다. To Ukrainian soldiers from the Mariupol, Azovstal, we will. 같은 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도 우크라이나 서부 국경 마을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부인 올레나 젤렌스키 여사와 포옹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확실한 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And that people of the United States stand with the people of Ukraine. 앞서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우크라이나를 찾는 등 정상들의 지지 방문도 이어졌습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참석한 가운데 화상회의를 열고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금지하거나 단계적으로 중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 백악관도 러시아 국영방송사 3곳과 거래를 금지하고 특수 핵물질의 수출도 제한하는 등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 대 미국 중심의 동맹국 연합의 대리전 양상으로 확산하면서 미국이 장기화전에 대비하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은 러시아가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를 물리친 걸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러시아가 전쟁을 멈출지 계속할지 관심이 쏠렸는데 푸틴 대통령은 전승절 기념식에서 전쟁을 계속할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앞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학교를 폭격해 민간인 60명이 숨졌다며 푸틴을 악마에 비유했습니다. 서정표 기자입니다. 러시아는 전승절을 맞아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진행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특히 야르스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핵 전력을 한껏 과시했습니다. 최후의 날로 불리는 러시아 공중 지휘 통제기 일류신 80도 등장했습니다. 일류신은 구소련이 1980년대 핵 폭발에도 견딜 수 있게 개발한 비밀병기로 지난 2010년 이후 12년 만입니다. 내부에는 첨단 통신 장비와 생존 시설이 갖춰져 있는데 현재 4대가 실전 배치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이 75일째를 맞은 가운데 승전일 계기로 종전선언이 나올 수 있다는 일부 관측도 있었지만 푸틴은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 침략을 준비하고 있다며 전쟁의 불가피성을 강조했습니다. Россия дала упреждающий отпор агрессии. Это было вынужденное, своевременное и единственно правильное решение. 러시아 연방우주공사 사장 드미트리 로고진은 핵 전쟁이 발발하면 나토 국가들이 30분 만에 파괴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더해 후스눌린 부총리는 차세대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앞서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포격 대피초로 쓰이던 학교를 폭격해 민간인 60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Тільки вчора в селищі Білогорівка Луганської області російською бомбою було вбито 60 людей, мирних людей. Вони ховалися від обстрілів. 또 러시아를 나치 독일에 비유하며 러시아가 피비린내 나는 나치즘을 재현하고 있다며 악마가 돌아왔다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서정표입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촛불 정부로 또 높은 지지율로 화려하게 시작했고 임기 말에도 40%가 넘는 지지율을 지켜냈습니다. 또
위기 극복 정부를 내세우며 한반도 평화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달려왔지만 부동산 가격 폭등,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등으로 국민의 반발도 컸었죠. 내일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합니다. 그런데 초반부터 북한의 미사일 위협, 국내외 경제 위기, 부동산 양극화, 저출산 가계부채, 노사 갈등, 청년 실업 등등 새 정부가 가야 할 길은 험난합니다. 게다가 거대 야당의 무조건 반대, 빅토크라시에 막혀 자칫 시작부터 식물 정부가 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죠. 하지만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과정이나 본인이 병원장으로 있는 대학병원에 두 자녀를 입학시킨, 그러니까 편입시킨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대통령실 인사를 보면 언청간행, 남이 말을 하면 경청하고 간절히 청하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행하라는 맹자 가르침과는 참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탈원전이나 부동산 대책 등 아무리 목표가 그럴싸해도 나만 옳다에 빠지면 진정한 바닥 민심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본인이 그렇게 반대하던 사람들과 똑같이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어차피 극과 극은 국민에겐 그게 이쪽이든 저쪽이든 별다를 바 없습니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집무 시간의 70% 이상을 야당 의원을 만나는 데 썼다고 하죠. 국내외 위기 속에 정치 신인이 대통령이 됐다는 건 불안 요인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기득권 정치와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았기에 우리 사회에 덕지덕지 덮개 낀 불판을 일거에 갈아치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루돌프 슈타이너는 성배의 민족 이스라엘처럼 고난을 겪어온 극동민족이 세계를 이끌 것이라고 예언을 했다죠. 누가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 5년 임기가 대한민국이 한반도를 넘어 진짜 극동의 민족으로서 세계를 개척하는 첫 발이 됐죠. 절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김조의 그런데 오늘은 새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예고한 대로 출범일인 내일부터 시행령을 고치는 방법으로 부동산 세금을 인하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1년간 유예되고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은 2년으로 완화되는데 기대만큼 매물이 나올까요? 안병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내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간 유예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또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최대 30%까지 적용합니다. 이렇게 되면 조정 대상 지역 내 10년 보유 아파트를 팔아 10억 원 양도 차익을 얻은 2주택자는 3억 2천만 원가량, 3주택자는 4억 2천만 원가량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정부는 세금 부담이 줄어든 1년 동안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아 시장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 매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양도세 중과를 1년 유예한다든지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이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요건도 완화됩니다. 지금까지는 2주택자가 된 뒤 1년 안에 기존 집을 팔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2년으로 늘어납니다. 새로 산 집에 반드시 들어가 살아야 하는 요건도 사라집니다. 여기에 1주택자가 된 후에도 2년을 더 보유하고 거주해야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던 기존 조건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우선 바꿀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라고 보여지고요. 이러한 유예 조치들은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하지만 양도세와 취득세율 조정은 국회에서 관련법을 바꿔야 해 이번 시행령 조정만으로 기대 효과를 보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내내 먹고 사는 문제, 바로 경제에만 집중하겠다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내일 대통령 직무 시작과 함께 마주할 경제 상황은 험난하게 짝이 없습니다. 5% 상승을 눈앞에 둔 물가와 달러당 1,300원을 넘보는 환율, 그리고 고금리까지 3차 방정식을 숙제로 옮겨받은 상황입니다.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장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 정부 출범 하루 전인 주식시장은 거래일 기준 닷새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며 2,600선마저 위태롭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2,200억 원이 넘는 물량을 팔면서 코스피 지수는 올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환율은 장중 1,276원을 넘어
2년 2개월 만에 최고치까지 치솟으며 환율 1,300원을 바짝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달 4.8%까지 오른 소비자 물가는 환율 상승 여파까지 겹치며 5%를 넘는 것도 시간 문제인 상황.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 상승은 불가피하고 늘어난 이자 부담은 다시 가계와 기업을 누르며 경제 성장에 어려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와 환율, 금리 등 삼중고에 빠진 상황이지만 새 정부가 해법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원자재 가격, 곡물이나 광물 이런 쪽에 또 수입 물가가 급등해서 그게 이제 우리 소비자 물가로 전이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정부의 정책적 수단은 마땅치는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단기 대응보다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합니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30조 원 규모의 추경도 보편적 지원 방식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추가 경영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약간 악화될 염려는 있긴 하지만 지원을 피해받은 분들한테 집중하면 피해를 좀 완화시켜주고 인플레이션에 영향이 있다고 해도 비교적 덜 영향을 줄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국민 거포 박병호 선수가 최근 부진을 딛고 다시 부활의 날갯짓을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만 무려 5개의 홈런을 때려내며 홈런 선두를 질주하는 박병호 선수.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 최영규 기자입니다. 시속 145km의 직구를 그대로 걷어올린 박병호의 타구가 잠실 야구장에서 가장 먼 125m 가운데 담장을 넘어갑니다. 이 홈런으로 10시즌 연속 10홈런 고지에 오른 박병호는 지난주에만 타율 3할 8푼 5리에 홈런 5개를 쏘아올리며 홈런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부진을 딛고 부활에 성공한 비결은 바로 디딤발인 왼발. 다리를 끌었다가 쭉 뻗는 레그킥 타격을 하는 박병호는 지난 시즌에는 투수가 다리를 내릴 때 킥을 시작해 빠른 공에 고전했습니다. 올 시즌에는 투수가 다리를 들 때 더 빠르게 킥을 시작해 빠른 공에도 타이밍을 맞추고 있습니다. 왼쪽 다리의 움직임이 좀 급한 모습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준비하고. 올 시즌 29경기 만에 10번째 홈런을 기록한 박병호의 지금 페이스는 3번째 홈런왕에 올랐던 2014년에 버금갈 정도. 3년 만에 홈런왕 탈환에 도전하는 박병호는 6번째 홈런왕 타이틀과 함께 자신의 첫 우승 반지도 노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아침엔 서늘하지만 햇살이 가득 내리쬐는 한낮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초여름 더위가 기승이죠. 내일도 낮더위는 지속돼 서울이 24도, 담양은 26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높음 또는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는 날이 많아서 당분간 외출하실 때는 강한 볕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풍이 불어드는 동쪽 지역은 16도 안팎에 머물면서 덥기보다는 포근함이 감돌겠습니다. 오늘 하늘이 참 깨끗했죠.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내일도 공기가 깨끗하겠고요. 당분간은 쾌청한 하늘 만끽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 남해안과 제주에는 내일 오전까지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여서요. 시설물 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 아침에는 10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낮에는 24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일교차가 매우 크게 벌어져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제주에는 가끔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강릉은 한낮에 20도, 울진은 18도까지 오르면서 비교적 선선하겠네요. 대체로 구름 많거나 흐린 날이 많겠고요. 목요일 오후에는 제주에 한 차례 비 소식이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